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날씨가 참 따뜻하고 주위에 꽃들이 만연하게 피어 있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사연을 쓰고 있지만 밖에 피어 있는 꽃들처럼 제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진 못한 채 살아가던 나날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제야 무덤덤할 수 있는 일이 그때는 어찌나 두려웠던지.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사연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밝은 내일이 올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주방에 들어가서 제일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가위라면 믿겨지시나요? 요리할 때 가위가 없으면 정말 불편한 일이 많죠. 그런데 저는 가위로 물건을 싹둑 자르는 소리나 그냥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의 과거사가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부부 생활이 그 까닭이지요. 제 남편은 동네에서 이불소를 운영하고 있던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정말 제게 한없이 잘해주던 남자였죠.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주변에 저렴하고 싼 대형 브랜드의 이발소를 두고도 남편의 작은 이발소를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남편의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하는 가게이다 보니 사람들도 대를 이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동네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하던 이발소는 동네 사람들에겐 그런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죠. 이발소가 뭐가 특별해서 찾아오겠냐 하시겠냐마는 신기하게도 남편의 이발소에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지나가던 타지인이 이게 무슨 냄새지 기웃거릴 정도로 말이죠. 보통 맛있는 냄새가 나려면 음식점이어야 하는데 머리를 하는 이발소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 궁금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 남편과의 인연은 이발소와 관련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음식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를 수소문해서 직접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전 처음 보는 모르는 남자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무서워서 엄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었죠. 이내 집에서 엄마가 나오고 그 옆에 제가 따라서서니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것도 잠시 남편은 갑자기 그렁그렁한 눈을 하면서 우리 앞에 넙죽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소란스럽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기로는 어머님께서 그렇게 손맛이 좋으시다고 해서요.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갑자기 도와달라는 남편의 말에 저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알겠으니 일어나 보게. 남자가 그렇게 무릎이 가벼워서 되겠는가?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내 이렇게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순 없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엄마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볼 뉘앙스를 풍기자 남편은 엄마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날쌘돌이처럼 엄마를 따라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저 마을 아래에 있는 이발소 말이에요.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해지시면서 저희 이발소 자랑이던 간식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죠. 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주방 일을 서툴러서 어머니가 만들던 간식과 똑같은 맛이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네를 수소문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고요. 제발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거의 일면식도 없는 우리 앞에서 다시 부탁한다며 두 손을 모아 잡으며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는 저도 사정이 안 됐다 싶었는데 정이 많은 엄마는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압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발소면 이발소답게 머리나 잘 자르면 되지. 음식이 뭔 상관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발 앞에 두면서 자랐습니다. 그땐 왜 이발소에 이런 간식들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도 몰랐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젠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발소에 간식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의 쉼터를 자처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희 이발소를 동네 사랑방으로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어머님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동정심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남편의 절실함이 말에서 묻어나왔죠. 처음에 고민하던 엄마는 이내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둘은 동업자처럼 이발소에서 일을 함께 시작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가게도 아닌데 남편의 이발소 간식을 항상 정성스레 준비해 두었어요. 엄마도 아셨던 거죠. 사람들이 그 이발소를 어찌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동짓날이면 팥죽, 겨울에는 뜨끈한 어묵탕에 손님들이 자유롭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래떡을 매일 조금씩 마련해서 가지고 갔어요. 심지어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더니 거기에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매번 키워서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남편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도와주더군요. 물론 저도 그 옆에서 엄마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발소의 휴일에 엄마와 셋이서 함께 여행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죠. 엄마도 다정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에 이 남자라면 너를 맡겨도 좋을 것 같구나 하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레 정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니 어느새 우리는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다정한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사람 일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군요. 결혼 직후에는 별 트러블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조금의 시일이 지나니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두려웠던 것은 남편의 집착이었어요. 결혼 전만 해도 그렇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저에 대한 집착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저만 바라봐주고 저만 생각해주는 그런 남편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래요. 이발소에는 동네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봐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한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면 놀라면서 의뢰하는 소리로 이런 말들을 건네곤 했어요. 아유, 부인이 참으로 미인입니다. 나는 어디 가서 저런 부인을 찾나? 아이, 그래. 우리 마누라도 젊을 때는 참 미인이었는데. 하면서 예의상 건네는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면서 답해줬을 뿐이죠. 서비스업을 하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나중에 집에 와서 일이 생기더군요. 당신, 왜 그놈이 하는 말이 실실 웃으면서 대답해? 왜 눈웃음을 치냐고? 너 남편 두고 바람 피우려고 그래? 그래. 아까 그 웃음이 그놈한테 신호를 준 거지? 당신은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나 보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어디서 따로 만나려고? 못 나가. 오늘 당신 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남편을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남편도 이런 제 말을 듣고는 순순히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남편의 집착은 커져만 갔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꾹 참으면서 일을 했지만 하루는 그런 남편의 집착이 무섭다고 느끼게 된 적이 있죠. 당신은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아주 우스워 보이지? 코딱지만한 곳에서 머리나 자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우스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한테 추파를 던진 놈들에게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눈웃음이나 건네지 않겠지. 오늘은 뭐라고 했길래 그 남자가 너한테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면서 그래? 그놈 앞에서 여우 꼬리처럼 머리라도 흔들면서 살랑거리셨나? 그게 아니면 그놈이 너한테 그런 관심을 보일 리가 없잖아. 저에겐 남편밖에 없는데 다른 남자는 눈에도 들이지 않았는데 혼자서 망상을 하는 남편을 도저히 참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작게 남편의 말에 반항을 했어요.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 나 당신밖에 없다니까? 내가 당신이랑 365일 내내 붙어서 다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도 다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사람 속상하게 만드는 거야? 제 이런 작은 말대꾸가 남편의 어딘가에 스위치를 누른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어디선가 미운 과일을 들고 오더니 저를 붙잡으려고 했죠. 저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오는 것만 같아서 그런 남편의 손을 피해 다녔고요. 그러다가 결국 머리채를 남편에게 붙잡혔는데 남편은 거침없이 자기 손에 있던 걸로 제 머리칼을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하, 이제 나한테 반항까지 해. 이제 보니까 네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어서 다른 놈들이 꼬이는 것 같아. 내가 선모습으로 만들어주지. 그래야 너도 딴 생각을 안 하지 않겠어? 너 이제 어디 가더라도 여자 취급 못 받아. 내가 딴 놈들이 널 보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다른 놈들이 너를 눈독도 들이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저는 남편의 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지만 이내 귀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잘못 스친다면 정말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다정하다고 좋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그때부터는 남편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의 집착이 때때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딸에게 향한다는 점이었죠. 왜냐하면 딸이 저를 유독 닮았거든요. 저와 비슷한 외모를 가져서 그런지 남편의 자식 사랑은 어딘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죠. 그래서 딸에게도 제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아빠가 없으면 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머리 기르고 싶어. 남편은 저를 닮은 딸도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했거든요. 마치 남자아이 머리처럼요. 조그만 머리가 길어도 그 자리에서 가져와서 자르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을 저는 도저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딸의 한마디에 견디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내가 여기서 꿈을 대면 자칫 내 딸아이의 인생도 저놈이 들고 있는 저 섬뜩한 거에 잘려나가겠다 싶어서 뼈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다녔고 그 와중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친가 가족이 없어지니 속에는 공허함만 가득 차더군요. 남편은 나이 때문에 돌아가신 거니 호상이라는 말만 내뱉었고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남편의 속삭임은 여전했습니다. 거봐, 이제 장모님도 없으니 당신이 이제 나밖에 없어. 알아? 네 그 작은 딸도 나처럼 너를 이해해줄 수도 나처럼 널 지켜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가만히 내 옆에나 붙어 있어. 그 머리카락 전부 밀어서 땡중으로 만들기 전에 말이야.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지 항상 손에 들려있던 미용 가위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간담이 서늘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요즘 유명한 가스라이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생각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내 생각을 실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시 잠든 사이에 나가서 아이를 몰래 보육원 앞에 놓고 왔습니다. 딸,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멀리 나가시는 거 마중하고 올 테니까. 예쁜 딸,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올 때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사올게. 처음에는 저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울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살포시 딸의 손에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사람에게 전해줄 편지를 딸의 손에 꼭 쥐어주었죠. 엄마, 새 밤만 자고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종이는 저 안에 들어가서 어른에게 전해주고, 알겠지? 여기 엄마가 팔찌에다가 약속할게. 꼭 찾으러 올 테니까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어야 한다. 아직 어린 딸이기에 모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겠지만 제 손짓을 통해서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보육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저는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미아 팔찌를 아이의 팔에 걸어주었고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이 아이의 이름 하나만 딱 써서 보냈어요. 편지 봉투에는 약간의 돈도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뒤를 돌아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이렇게 내 품에서 놔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딸에게 미아 팔찌를 해준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내 사정으로 버렸으나 너에게는 이름을 지어준 엄마가 있다는 마음이었죠. 이날은 제가 제 손으로 내 핏줄을 끊어냈고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내 잘못이 손가락 하나까지 나를 쏙 빼닮은 아이를 잘라내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비록 나는 아이와 이별하는 방법밖에 선택하지 못했으나 아이만큼은 어디 있더라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이가 어디 있냐고 나에게 따져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는 대답밖에 들려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 입에서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닥달하면서 나를 괴롭힐 것도 뻔했으니까요. 아이를 보낸 다음에는 정말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살았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다행히 떠나보낸 아이 이외의 자식 소식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딸처럼 잘못될까 남편 몰래 피임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남편 역시도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남편과 살을 맞대고 살기 싫어서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후로도 여전히 내 아이의 행방을 찾고 싶었어요. 어디서 사랑은 잘 받고 크고 있는지, 혹시나 배는 굶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집을 나왔다고 해서 남편의 손에서 쉽게 빠져나온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집을 나온 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렵게 어떤 일이라도 해서 살자는 생각으로 나와서 취업을 했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항상 나를 찾은 날에는 업장에서 깽판을 치고는 저를 하루 만에 일에서 잘리게 만들더군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친 인간과는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법으로도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런 남편을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4번째 직장을 찾게 된 날이었어요. 그곳은 혼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여사장님은 제가 가져간 이력서를 보면서 제게 묻더군요. 이력서를 보니까 안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일을 굉장히 짧게 다니셨네요. 가진 길게 일했던 것을 보니까 자영업이고 말이죠. 혹시 이전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우리 공장의 특성상 일을 조금 길게 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서요. 저도 사정이 좀 있어서 매번 가르치기 번거롭고요. 저는 남을 속이는 법을 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력서를 쓴 게 화근이다 싶었죠. 여사장은 내 이력서의 기간들이 다들 짧은 연휴에 대해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솔직하게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여사장이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반응에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될까 얼른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안 사정상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어서요. 남편은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집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제가 일하는 업장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길게 일하지 못하고 항상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발 저도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간절했어요. 이전에 준비해서 나온 돈은 이미 떨어진 상태고 일하면서 번 돈들은 거의 대부분 생활비로 나가고 없었으니까요. 제 입에서 솔직하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여사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을 했어요. 저는 속으로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여사장이 자기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가지고 오더군요. 일단 변변치 않지만 받아두세요. 여사장이 제게 건넨 것은 어떤 여자의 신분증과 통장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걸 건네주는 이유를 몰라 여사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왜 그렇게 보세요? 내가 사람 하나 묻었을까봐? 제가 그렇게 힘센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거 우리 딸 신분증이랑 통장이에요. 어차피 통장은 도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 인출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가서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개념치 말고 받아두세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장에서 오래 잘 일해달라고 주는 거니까. 자기 딸의 것을 쉽게 타인에게 넘겨주는 여사장을 오히려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인 것으로도 당시에 저는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 마음에 저는 사장에게 물었죠. 실례지만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경계하면서 묻는 내 모습에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는지 여사장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더군요. 내가 그거 우리 딸 거라고 했잖아요. 딸은 더 이상 이제 그 통장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우리 딸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무 말도 생각도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말이에요. 그 사고가 있는지 8년은 쫓기 되었을 거예요. 나도 뭐 딸 물건을 이렇게 쉽게 넘겨주고 싶겠나요? 당신 사정도 딱하고 하니까 방법을 마련해 주려는 거지. 아마 당신 남편 당신의 통장 내역 같은 걸로 당신이 있는 위치를 아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월급은 그걸로 일단 받아서 쓰시고요. 일도 일단 딸 명의로 해서 하세요. 나도 이거 불법인 거 아는데 당신이 남편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자신의 속내를 말하는 사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남편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고 살지 못하는 나에게 사장은 안전한 도피처이자 보호막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그렇게 일하게 된 공장 일이 고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사장님과 번갈아 가면서 밤도 낮도 없이 일만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에게 불만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한 나를 받아주고 보호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의 감시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공장의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사장님이 도와주셨고 말이에요. 저도 사장님의 딸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아니 딸을 돌보러 가는 사장님 대신으로 야간 근무도 자주 도맡아 해줬어요.
그렇게라도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어느새 돈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혼자 살 원룸도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돈이 많지 않아서 대출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던 저였는데 그런 제 속을 어찌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사장실로 불러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자네 요즘 집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이거 좀 보태서 써. 내가 많이 줄 순 없고 보증금에 보탤 돈 좀 넣어봤네. 처음에는 전세나 그런 거 마련할 필요가 없어. 월세로 들어가. 보증금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자네 돈이랑 이 돈 합치면 어느 정도 괜찮은 여건으로 집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하나씩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내 딸 이름으로 자네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딸한테 매일 말하니까. 딸도 그런 자네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네. 자기 행동이 못내 부끄러웠던 것인지 변명처럼 말했지만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 사장님에게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건 이 몸을 열심히 놀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난 뒤에는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제가 몸을 가만히 두지 않던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싫어서였어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장님의 딸 사진을 볼 때면 보육원에 버린 내 딸이 생각나곤 했거든요. 몰래 찾아가 본 적도 있지만 이미 딸이 보육원에 없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는 그냥 잘 지내겠지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센서의 등이 몇 번씩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밑에 고양이라도 지나다니나 싶어서 한 번씩 등이 켜질 때 밖을 지켜보곤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공장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워낙 많이 사니 날쌘돌이가 왔다 갔나 보다 싶어서 그냥 다시 일에 몰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귓가에 선명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근처는 모두 공장지대라 주거지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기 소리라니 이상했죠. 혹시나 귀신 우는 소린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을 하고 손전등을 들고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호흡도 했었죠. 하지만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에 가까워질수록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거든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확 비추자 빛에 놀란 사람이 얼굴을 가리면서 서 있더군요. 아기와 아기 엄마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거 불법 침입인 거 알고 계시죠?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 모습이 짠하게 보였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였어요. 알고 보니 여자는 제가 예전에 지내던 그 컨테이너에서 몰래 숙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보니 혹시 회사 사정까지 옆에서 엿듣고 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는 모습에 아기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를 말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줄은 아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기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자 아기가 놀랐는지 크게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움찔했어요. 아기가 자지러질 듯 우니 저도 꼴의 엄마였던 적이 있던 사람이라고 아기 걱정이 먼저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비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라고 여자를 붙잡았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내뱉기 시작했죠.
사장님, 정말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온 거예요. 저 뭐 회사에 나쁜 그런 사람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불이 켜져 있다가 최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들어와 보니 막상 너무 편해서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정말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잡혀가면 이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제발 봐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빨리 나갈게요. 말하는 아기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 모진 말을 하는 성정이 아닌지라 어쩔 줄 몰라서 아기 엄마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아기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여기가 제 소유의 공장이라면 딱한 사정에 봐주었겠지만 솔직한 말로 내가 사장도 아닌데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맘 같아선 좋게 말로 해결하고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러다가 혹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났죠.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떠다니자 사람을 앞에 두고서 고민을 멈출 수 없었고요. 제가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있자 아기 엄마도 초조한지 연신 자기 팔을 만지더군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팔찌에 손전등을 비추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반짝거리는 팔찌는 기억의 한 구석에서 많이 떠올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제 시선을 느꼈는지 팔찌를 돌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세 글자. 저는 제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적힌 세 글자는 바로 10년 전에 내 손으로 미아 팔찌를 채워보낸 자식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제 딸의 이름이었죠. 너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른 침을 삼키며 아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고 자란 곳이나 나이 말해주실 수 있어요? 갑작스런 호구조사에 선뜻 입을 열지 못했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딸은 서서히 입을 열더군요. 태어난 곳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나이도 그냥 제가 버려진 날 들고 있던 편지에 있는 것이라 정확하지도 않고요. 다만 절 버린 엄마가 이름만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여기 팔찌에 있는 이름 석자밖에 없네요. 이 팔찌도 작아져서 펜던트만 남기고 줄을 늘려서 차고 다니고 있어요. 워낙 어렸을 때 찼던 거라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작아져서 안 맞는 팔찌를 늘려서까지 차고 다니며 자기의 존재를 기억하고 싶었다 말하는, 아무것도 정확히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여자. 아니, 내 딸. 단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팔찌에 새겨진 이름 석자만이 전부라고 하는 딸. 그런 딸의 말에 저는 미끄러지듯이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죠. 갑자기 돌변한 내 태도에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는 딸.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는 한 단어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어찌 자식에게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저는 딸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제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란 딸은 왜 이러냐면서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제 입에서 다정하게 나온 이름 석자에 놀란 듯이 쳐다보더군요. 익숙하게 부르는 듯한 모습에 딸도 제가 누군지 은연중에 눈치챈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어떤 말을 하겠니? 미안해, 아가. 나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왜 나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왜? 자기 남편은 어디 가고
아기야 몰래 여기 들어와서 도둑처럼 지내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버릴 때도 이런 걱정은 했지만 정말 딸의 행복만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내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죠. 제가 계속 미안하다며 울면서 이야기를 하자 듣고 있던 딸은 가만히 팔 하나를 벌려서 저를 안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 맞죠? 그렇죠. 왜 이렇게 우세요? 왜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나도 이제 성인이에요. 어렸을 땐 몰라도 엄마가 되어보니 이제 알겠어요. 저도 엄마가 남긴 편지 봤어요. 원장님이 학교 들어가고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나를 키웠어야지 원망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젠 알아요. 이렇게 엄마가 돼보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태어난 모습으로 어른스럽게 나를 달래는 딸. 그 모습에 더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 둘,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손자와 셋이서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날 이후로는 정말 딸과 함께 많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딸을 찾은 소식을 제일 먼저 사장님께 전했고, 사장님은 정말 기쁜 모습으로 우리 딸을 반겨주었습니다. 사장님의 모습은 마치 자기 딸이 의식을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이 사람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야. 거머리 같은 네 아빠 집착에 못 이겨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아서 지내는 사람이다. 우리 공장 오기 전에는 더한 인간이었다고 하더구나. 지금은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서 심한 해코지는 못하는 중이야. 오죽했으면 자기 피 같은 딸을 보육원에 보냈겠니. 그러니 자네가 이해하고 엄마랑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게나. 사장님은 딸에게 엄마인 제 입장을 자세하게 들려주며 엄마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처음에는 가볍게 듣던 딸도 사장님의 말이 길게 이어질수록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고 모든 이야기가 마친 뒤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엄마는 어떻게 참고 지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콩밥을 먹여줘야 해. 사회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요. 당장 그런 사람이랑 이혼해요. 당장요. 오랜만에 만난 딸은 아주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더군요. 예전에 제가 결정하고 바로 딸을 보육원에 보냈던 것처럼 딸도 곧장 남편과 나의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었죠. 엄마가 접근금지 처분? 그런 걸로 피해서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남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바람을 피웠나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나 했나. 엄마가 남자를 만나서 양다리를 거쳤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혼 가능하죠. 엄마도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살란 말이에요. 참,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에게 이런 말까지 듣는 걸 보니 제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옆에서 그런 딸을 지켜보던 사장님은 정말 마음에 맞는 단짝을 만났다며 똑 부러지는 딸에게 공장 운영까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딸이 잘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둘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만 딸은 사장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배우고 있는지 사장님과 만나는 내내 웃음꽃이 얼굴에 만연했죠.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저와 딸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노후를 좀 즐겨보려고. 내 딸도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싶고. 그러니까 자네나 자네 딸한테 공장을 맡겨볼까 하네. 인수금액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공장 운영하면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 그냥 그 공장 자네들에게 주는 거 아니네.
잘 운영해서 부자 되면 나도 잘 보살펴 주십사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자네 손주는 걱정하지 말고 나도 자식 키운 사람이니 잘 보살펴 줄게. 사장님은 손주까지 자신에게 맡기고 우리 둘이서 공장을 잘 운영해 보라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기회까지 주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딸과 저는 사장님을 부둥켜 안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못내 쑥스러우셨는지 내내 헛기침만 하던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덕에 공장을 운영한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함께 공장에서 보내고 있어요. 몇십 년 작지 않은 시간을 보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요즘은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좋습니다. 우리 딸이 데려온 예쁜 손주 하나만큼은 딸에게 못해준 것 이상으로 잘 키워보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딸이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는 말이야, 날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나를 행복으로 보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 없이는 엄마의 행복은 없었잖아. 그쵸? 그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항상 쓸모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금방 붙어서 살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가지고 있던 죄책감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나도 이제 옆에 있겠다. 예쁜 손주도 있겠다. 이제 우리 둘을 지켜봐 주시라고요. 오히려 제게 힘내라며 격려하는 딸. 더 이상의 죄책감은 느끼지 말라는 딸의 이야기에 엄마로서 힘이 생기는 듯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 불행을 딸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멀리 떠나보냈던 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옆에 있으니 이제 저도 저를 편하게 놔주자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앞으로는 딸과 그 가족에게 더 열심히 잘해주면서 말이죠. 최근에는 딸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요. 이제야 사무치던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과거를 싹 잘라낼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현재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이라 싹둑 잘라낼 수는 없었지만 이제 남편 놈까지 다 잘라내고 나면 정말 속이 뻥 뚫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가위에 대한 트라우마도 조금씩 고쳐나가 볼까 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인 채로 생을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하늘에서 저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딸과 이렇게 재회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재회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벚꽃 흩날리는 봄날을 마음껏 즐기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